안녕하세요. 사회보장 현장의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입니다. 수백 페이지의 지침서, 매번 바뀌는 정책들, 읽어야 할 건 많은데 시간은 늘 부족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살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업무 안내 중 첫 번째 챕터, 20년 주요 변경 내용을 심층 학습하겠습니다. 운전 중에 혹은 서류 정리 중에 가볍게 들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민원 그리고 서류 더미 속에서 우리 지역 안전망 짜느라 정말 여념이 없으실 주무관님, 오늘 이 심층 학습 시간은 오롯이 주무관님 한 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6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지침들이 단순히 텍스트의 변화가 아니라 매일 출근해서 마주하는 현장의 업무를 도대체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이면의 맥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해마다 이맘때쯤 새로운 지침서가 툭 내려오면 참 막막하잖아요. 한숨부터 나오죠. 맞아요. 책상 위에 던져진 수백 페이지짜리 문서를 보면서 약간 도대체 이번엔 또 뭐가 얼마나 바뀐 걸까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장 앞 페이지부터 꼼꼼히 뜯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2025년 지침이랑 2026년 지침을 나란히 놓고 딱 보니까 정책 추진 방향의 제일 윗단인 비전 자체가 달라졌더라고요. 아주 예리하게 보셨네요. 네. 원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 강화였는데 2026년에는 이게 복지 사각지대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로 싹 바뀌었거든요. 이 단순해 보이는 단어 교체 속에 어떤 정책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건가요? 공공기관의 문서에서 비전이 바뀌었다는 건 사실 배의 조타수가 방향키를 완전히 다른 쪽으로 확 돌렸다는 뜻이거든요. 방향치 자체를요? 네. 과거의 비전이었던 역량 강화를 생각해 보시면 이건 철저하게 공급자, 즉 행정조직 내부를 향해 있는 목표였어요. 공무원들이 일을 더 잘하게 만들겠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바뀐 사각지대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는 그 시선이 행정의 바깥, 즉 국민과 현장을 직접 향하고 있습니다. 주무관님이 서 계신 그 지역 사회 자체를 결과물로 만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죠. 패러다임이 내부에서 외부로.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철학의 변화는 발굴 시스템의 근본적인 절차 변화로 직결되거든요. 철학의 변화가 실무 절차를 바꾼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구체적으로 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가장 체감하기 쉬운 변화가 바로 중앙 발굴 대상자 통보 주기의 변경입니다. 엑셀 명단 내려오는 거요? 네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2개월마다 한 번씩 시스템을 통해서 대상자 명단을 시군구나 읍면동으로 내려보냈잖아요. 엄청난 양이었죠.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주기가 연 4회, 즉 대략 3개월에 한 번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복지 사각지대를 더 촘촘하게 찾겠다고 비전을 싹 바꿨는데 오히려 데이터가 내려오는 횟수는 1년에 6번에서 4번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숫자로만 보면 그렇죠. 언뜻 들으면 현장을 덜 챙기겠다는 뜻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게 주무관님들 업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주무관님, 아마 현장에서 그 2개월마다 내려오는 엄청난 분량의 명단을 받아보시면서 막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을 언제 다 확인하지? 막상 가보면 또 멀쩡히 잘 살고 계신 분들도 수두룩하잖아요. 맞아요. 데이터가 너무 자주 무분별하게 쏟아지면 현장에서는 이른바 가짜 위기를 걸러내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렇죠. 진짜 당장 내일 끼니가 없는 분을 당장 찾아가야 할 시간에 단순한 행정착오나 일시적 체납으로 명단에 오른 분들에게 전화를 돌리느라 진이 다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횟수보다 질에 집중하겠다는 의도군요. 정확합니다. 횟수라는 양적 접근을 버리고 정보의 정확도라는 질적 접근으로 선회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쓸데없는 헛걸음을 줄여드릴 테니 대신 정말로 위험한 분들에게 집중해달라는 거죠. 주무관님들의 행정력 낭비를 막아주는 엄청난 조치였네요. 명단은 줄어들지 몰라도 타율은 훨씬 높아진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타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새롭게 수집하기 시작했나요? 네, 위기가구를 걸러내는 레이더망이 훨씬 예리해졌는데요. 지침서 메뉴판을 보시면 생활 기반 발굴 변수 쪽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기존에도 전기료 체납 같은 변수는 있었지만 이번 2026년 지침부터는 수도요금 체납과 가스요금 체납이 시스템 조회 화면에 명시적으로 딱 추가되었습니다. 수도요금이랑 가스요금 체납이요. 와, 이건 진짜 묵직하네요.
사실 관리비 체납도 중요하지만 수도나 가스가 끊긴다는 건 약간 생존의 가장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밥을 굽는 분들도 어떻게든 물은 마셔야 하고요. 한겨울에 보일러를 끄고 버티는 것도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와 가스 요금을 내지 못할 정도라면 그 가구의 경제적, 심리적 여유는 이미 완전히 바닥났다는 아주 강력한 적색 경보인 셈이죠. 주무관님들, 이제 고지서 체납 데이터가 현장에서 훨씬 더 촘촘한 위기 레이더가 됩니다. 게다가 시스템은 이제 이 적색 경보를 단순히 리스트로만 보여주지 않아요. 읍면동 단위에서 지도 기반 자치 발굴 대상자 메뉴를 쳐시면요. 네네. 주무관님의 관할구역 지도 위에 어느 골목, 어느 다세대 주택에 가스 체납 가구가 밀집해 있는지 시각적으로 띄워줍니다. 와, 머릿속에 지도가 확 그려지네요. 주무관님이 아침에 출근해서 모니터를 켜면 지도 위에 위기 신호가 빨갛게 깜빡이는 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직관적으로 어디로 출동해야 할지 알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스마트해진 레이더에 걸린 대상자들을 현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발굴된 대상자를 처리하는 절차에서 완전히 신설되거나 강화된 의무사항들이 있죠. 데이터가 아무리 위치를 정확히 짚어줘도 결국 현장에서 누군가 그 집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지침에서는 중복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대면 조사를 아예 의무화해버렸습니다. 대면 조사 의무화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시스템상에서 2회 이상 반복해서 발굴된 가구이거나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 그리고 이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과 중복 발굴된 대상자의 경우입니다. 아, 겹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단순 전화 상담으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여러 시스템에서 동시에 경고등이 켜진 가구는 무조건 행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는 뜻입니다. 방문해서 대면 조사를 하는 게 필수가 된 거죠. 여기서 언급된 시스템들을 살짝만 짚고 넘어가면 이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은 아이들이 학교에 무단 결석하거나 필수 예방 접종을 안 맞았을 때 위기 신호를 잡는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고독사 시스템은 어른들의 단절을 잡아내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만약 어떤 가구가 아이의 결석을 알리는 이아동 행복 시스템과 가스비 체납을 알리는 발굴 시스템 양쪽 모두에서 경고등이 켜졌다고 가정해보죠.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이건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가구 전체가 붕괴하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국가의 여러 안전망 시스템이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다가 하나의 가구를 동시에 지목했다. 주무관님은 무조건 그 집을 1순위로 찾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1분 1조가 급한 상황일 수 있으니까 무조건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군요. 네, 시스템상에도 우선 방문 대상자라고 명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방문해서 대상자를 만났을 때가 진짜 문제일 것 같아요. 주무관님들도 사람이니까 처음 보는 분의 내밀한 삶의 영역에 들어가서 막 당신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얼마나 입이 안 떨어지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조심스럽고 막막한 순간이죠. 방문했을 때 활용하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도 생겼다고 하던데요. 네, 그 실무적인 막막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초기 상담 처리 절차에 고독사 위험도 판단 도구의 사용이 권장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판단도구요? 시스템 팝업 창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 조사표가 제공되거든요. 주무관님의 주관적인 느낌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10가지 질문표를 들고 상담을 진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10가지 질문 내용을 미리 살펴봤는데 와, 읽기만 해도 참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질문들이 꽤 직접적이죠. 네, 지난 1주 동안 하루 한 끼 식사도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아플 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지난 6개월 동안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예, 아니오로 답하게 해서 점수를 매기고 6점 이상이면 위험군으로 분류하는 방식이잖아요. 사실 이런 질문들은 처음 뵙는 분께 입 밖으로 꺼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화된 스크리닝 도구가 주무관님의 손에 딱 쥐어지면 오히려 대화를 끌어내는 하나의 훌륭한 명분이 됩니다. 아, 설문조사 핑계를 대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위험도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지원에 설계할 수 있게 돕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지침에서는 상담 이후의 사후관리 책임도 명문화했습니다. 사후관리요? 보통 상담하고 나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신청하세요 하고 안내문 드리고 오면 끝나는 거 아니었나요? 과거에는 그렇게 안내문 쥐어드리고 종결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내를 했다면 그 대상자가 실제로 읍면동이나 관련 기관에 신청 서류를 냈는지, 즉 혜택을 실제로 받기 시작했는지를 확인하는 최소 1회 이상 신청 여부 등 사후관리 실시가 지침에 쾅 박혔습니다. 제도가 대상자의 삶에 온전히 착륙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라는 뜻이네요. 네, 빈틈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죠. 시스템은 스마트해지고 중복이기는 의무 방문해야 하고 사후 관리까지 꼼꼼히 해야 하고 정말 현장의 매뉴얼이 촘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변화가 주무관님들의 실제 업무 연계에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의 스펙트럼이 확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만나야 할 대상의 얼굴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과거에는 주로 노인이나 장애인 위주였다면 2026년 쥐침에는 새로운 취약계층이 대폭 확대되었더라고요. 이번 지침서 개정의 아주 중요한 대목이 바로 타 기관 사례관리 의뢰 기준이 신설된 겁니다. 주무관님들이 현장에서 전혀 새로운 유형의 위기를 마주하시게 될 텐데요. 첫 번째가 바로 가족 돌봄 청년입니다. 이른바 영케어라분들이죠. 네, 지침에서는 이들을 13세에서 34세 사이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픈 가족과 거주하면서 돌봄을 전담하는 청년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주무관님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죠. 현장에 출동을 나갔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진 할머니를 19살 손자가 혼자 씻기고 밥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은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취업 준비는 꿈도 못 꾸고 있겠죠.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가슴 아픈 상황이죠. 예전 같으면 할머니를 위한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에만 초점을 맞췄을 텐데 이제는 그 손자, 영케어러랭이도 집중해야 한다는 거군요. 이런 청년들을 발견하면 주무관님은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즉시 청년 미래센터와 사전 협의를 하신 후에 사례 관리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청년 미래센터요? 네.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대상은 바로 고립 은둔 청년입니다. 아,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요. 19세에서 34세 사이로 사회활동이 적고 인적 지지 체계가 완전히 부족한 청년들이죠. 지침에서는 이들을 발견했을 때 상태를 파악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업데이트네요. 한창 사회로 나아가야 할 청년들이 방 안에 갇히고 가족의 병간호에 갇히는 현실이 참 답답하셨을 텐데 주무관님들이 이제 현장에서 마주치는 이런 다양한 위기를 명확한 매뉴얼을 통해 전문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끌어줄 제도가 생겼다는 건 큰 힘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 가슴 아픈 부분이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상이 바로 자살의 시도자잖아요. 이 사례관리 연계 기준도 엄청 구체화되었죠? 네, 매우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이신다 정도의 정성적 판단이었다면 이제는 의뢰 기준이 명확합니다.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요? 지침을 보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자, 번개탄이나 끈 등 수단을 사전에 준비한 자, 1년 이내에 자살 시도력이 있는 자 등 매우 구체화된 기준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주무관님이 상담 중에 이런 징후를 발견한다면 지체 없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야 합니다. 현장의 주무관님들이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짊어지지 말고 매뉴얼에 따라 빠르게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네요. 그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 연계도 추가되었는데요. 아, 그건 어떤 대상자들인가요?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장애인 중에서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읍면동의 통합돌봄 담당자에게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보건, 복지, 의료가 하나로 융합되어 감싸 안는 구조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방송을 들으신 주무관님들이라면 속으로 약간 쓴웃음을 짓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주무관님들, 이 부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죠? 비전도 멋지게 바뀌고 발굴 시스템도 날카로워지고 찾아가야 할 새로운 대상자도 엄청나게 늘어났네. 그런데 지침은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 일들을 다 해내야 하는 나는 내 안전과 나를 지원해줄 방안은 없는 건가? 하고 숨이 턱 막히실 수 있거든요. 아,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지침에 도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어쩌면 이 지점이 오늘 다루는 내용 중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부분일 텐데요. 이번 지침서 105페이지쯤을 펴보시면 아예 새로운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바로 담당자 안전대책입니다. 담당자 안전대책이요? 네, 단순히 조심하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방문 상담 시, 내방 상담 시 유의사항을 물론이고요.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요령이 공식적인 매뉴얼로 활자화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지침이 행정 효율뿐만 아니라 현장 인력의 안전을 매우 무겁게 다루기 시작했다는 증거잖아요. 맞습니다. 최전선에 있는 사람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시스템이 굴러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리고 주무관님들의 숨통을 틔워줄 또 하나의 변화, 바로 예산 집행의 자율성입니다. 실무하실 때 제일 답답한 게 규정에 묶여서 절박한 분을 못 도와드릴 때잖아요. 기타 지원비 예산 어떻게 달라졌죠? 기존에는 1가구당 100만 원까지라는 다소 엄격한 텍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침에서는 이 문구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자체 기준 설정 및 집행 가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와, 100만 원 상한선이 유연해진 거군요. 네. 게다가 당해 연도 기준 횟수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물론 과도한 집행은 유의하라는 전제가 있지만 정말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고 판단되면 주무관의 재량으로 예산을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게 커진 겁니다. 주무관의 재량이 커졌다. 이거 진짜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네요. 그리고 현장 출동할 때 골칫거리였던 비상 개문 비용 항목도 이동했다고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위기가구 출입을 위해 강제로 문을 개방했을 때 원상복구하는 비용, 그리고 구급차 이용료가 과거에는 가구에 주어지는 지원비에서 차감이 됐었습니다. 사람 살리려고 문 부셨는데 그분 복지 예상에서 깎이는 모순이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엔 이 비용들을 기타 운영비로 항목 이동시켰습니다. 행정비용으로 깔끔하게 처리하고 지원금은 온전히 대상자를 위해 쓸 수 있게 한 디테일이죠. 진짜 똑똑한 변화네요. 그리고 팀장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읍면동 조직 인력 재배치 인센티브도 있다고요? 네, 꿀팁 하나 드리자면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인력을 추가로 재배치할 경우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른 인력 재배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인사부서에 당당하게 인력 충원을 요구할 무기가 생겼네요. 주무관님들 내일 출근하시면 이거 꼭 활용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변화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무관님께 꼭 나누고 싶은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가 다룬 수도요금 체납, 가족 돌봄 청년, 고립운둔 청년 같은 새로운 지표와 대상자들은 모두 우리 사회가 얼마나 표편화되고 복잡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주무관님, 여러 시스템의 데이터가 교차하여 위기가구를 족집게처럼 찾아내는 지금 데이터가 알려주지 않는 침묵하는 위기는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요? 아, 침묵하는 위기요. 데이터에 전혀 잡히지 않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테니까요. 맞습니다. 스마트한 시스템이 도입될수록 역설적으로 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주무관님을 따뜻한 직관과 사람을 향한 시선이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일수록 그 빈틈을 채우는 건 결국 현장의 사람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내일 출근하셔서 마주할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사람의 온기를 어떻게 찾아낼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보게 되는 묵직한 질문이네요. 지금까지 오늘 정책의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봤습니다.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복잡한 정책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 지역만의 특색에 맞춰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엑셀과 종이뭉치 대신 우리 지역 맞춤형 디지털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디위드를 찾아주세요. 행정은 레거시 시스템이, 현장 돌봄의 완성은 디위드가 함께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실무 팁은 디위드 블로그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복지 행정을 더 가볍게 만드세요.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